안녕하세요. 맨날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다 보내보네요. 이렇게 제가 톡톡 사연에 예상치도 못하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처럼 원래 삶이라는 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겪은 일은요. 황당함을 넘어서 좀 웃길 정도로 어이가 없어서요. 왜 너무 기가 차면 헛웃음이 나온다고 누구는 저한테 그런 일 겪고 나서도 웃음이 나오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막상 그 상황에 처해 보니까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뭐 울 수는 없으니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고요? 어떻게 보면 얘기 자체는 좀 식상할 수도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흔한 싸움 있잖아요. 며느리들 간의 싸움이요. 오히려 사이가 좋으면 이상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제 손아래 동서요. 정말 이 톡톡 사연에 나왔던 여느 며느리들보다 머리가 텅텅 비어있고 웃기는 여자라는 거. 그거 하나는 제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머릿속이 해맑을 정도로 무식한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과시해서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요즘 갑자기 좀 얼굴이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젊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도 괜히 저 사람 눈가에 주름이 있나 없나, 목이나 손등에 주름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만 보이고요. 평소엔 관심도 크게 없었는데 시술이나 이런 것들에도 부쩍 관심이 많아졌고요. 예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나 정도면 동안이 아니냐 하는 괜한 허풍도 자연스럽게 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이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논리로 따지자면 멋있지도 괜찮지도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저희 동서가 딱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내가 이만큼 잘 나가. 그러니까 나 좀 알아줘 하고 아주 이마에 딱 써붙여놓고 다니는 푼수요. 그런 사람들 막상 까놓고 보면 아무런 것도 없는 속빈 강정 같은 인간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 동서도 속빈 강정이었냐고요? 강정이면 다행이게요. 이건 완전 뻥튀기나 다름없는 인간이었어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악연이 시작되었냐고요? 아니요. 동서와의 악연은 제가 일을 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뭐 이것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긴 했지만 동서가 일하는 곳이 저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거래처 중 한 곳이었거든요. 사연을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제 소개는 안 했네요. 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후반의 여자고요. 가업을 이어받아서 10년이 넘게 의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에 한참을 매진하다 보니까 남들 다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시기에 조금 늦긴 했네요. 크면서 항상 뭐든지 조금씩 늦긴 했지만 결과는 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제 결혼 역시 과정이 어떻든 관계없이 결과는 성공적일 거라 예상했는데 말입니다. 사연을 시작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원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게 인생이라고요. 부모님 어깨 너머로 일을 배우면서 제 사업을 꾸려나가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네요. 의료 쪽에 발이라도 조금 담궈보신 분들이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이 바닥 일이 얼마나 힘든지 말입니다. 여자 혼자서 이쪽 계열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건 남들보다 10배, 20배의 노력이 들어갔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수준이에요. 저 역시 10년 동안 공장 삼촌들한테 욕이란 욕은 다 들어가면서 험하게 굴러가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누구는 그래도 가업을 물려받는 거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읽어놓은 것이 아닐까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막상 하루라도 저 일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 그런 소리 절대 못해요.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10시 반에 퇴근하는 일정을 단 하루도 빼놓은 적이 없네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다른 직원들이 다 휴가를 가고 칼퇴를 하든 사장인 저는 하루라도 그 일정을 걸으면 큰일이 나는 사람 마냥 행동을 했었네요. 왜 아주 일이랑 결혼을 하지 그래? 여보 이것 좀 봐요. 내가 속이 터져 죽겠어. 딸이라고 하나 죽으라고 키워놨는데 결혼을 할 생각도 없이 이렇게 죽어라 일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손주보기는 아주 다 글러먹었어요. 당신 애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맨날 오냐오냐 해요?
그러니까 애가 아직도 자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줄 모르고 이렇게 안일하게 손을 놓고 있지. 뭐 언제는 여자는 성공만 하면 결혼 같은 건 안 하고 평생 혼자 살아도 된다고 하셨던 엄마도 제가 딱 30이 넘어가니까 귀신같이 바뀌더라고요.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지금 애 낳아도 노산이다. 애 낳을 생각이 있으면 내년까지는 무조건 선이라도 봐서 결혼을 하라는 둥. 요즘 엄마들이 뭐 옛날처럼 딸 결혼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건 다 옛날 말이라고요? 아무리 옛날 말이라고 해도 저희 집에는 통용이 되지 않는 얘기인가 봅니다. 아주 등을 떠밀다 못해서 벼랑 끝에서 미는 수준이었다니까요. 엄마는 그렇게 눈만 마주치면 너 시집은 언제 갈 거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성화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좀 쉬어보려고 하면 잔소리에 쉴 틈이 없지. 어머니에 비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심하게 압박하시는 건 없었어요. 워낙 과묵하신 분이라 그런지 그냥 네 할 일 잘 하다 보면 남자는 자연히 따라오지 않겠냐고 늘 점잖게 얘기를 하셨었죠. 저도 그런 아버지를 방패 삼아서 엄마의 잔소리를 좀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다더니 할 일 잘 하다 보면 남자는 자연히 따라온다는 아버지의 말씀, 이제 생각해보니까 영 틀린 얘기가 아니었네요. 결국 남편도 일하다 만난 거니까요. 남편은 저만큼이나 조용하고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다 해내는 사람이었죠. 공교롭게도 남편 역시 저와 거래처 중 한 곳이었네요. 백화점에서 MD라고 쉽게 말해서 될 만한 물건을 물어다가 판매로 연결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남편이 어느 날 명함 한 장 덜렁 들고 저희 회사를 찾아왔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 직업이 굉장히 낮을 때여서 아무리 그래도 제가 명색이 사장인데 그래도 본부장급 정도는 와야 말이 통하지 않겠냐 하고 돌려보낼 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로 잠깐만 시간을 내주면 된다고, 바쁘시면 퇴근할 때까지 본인이 기다리겠다고 그러고 저희 사무실 탕비실에 앉아가지고 꼼짝을 안 하고 있었다니까요. 저도 일을 하다가 남편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였고요. 설마 이 시간까지 기다리겠어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일을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가 절 다급하게 불러 세우더라고요. 돌아보니 남편이 탕비실에서 허겁지겁 노트북이랑 짐을 챙겨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거의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랑 일 얘기 한번 하겠다고 세상에 다른 직원들 다 일하고 있는데 민망하게 거길 8시간이나 앉아 있었던 거예요. 사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걸 듣긴 들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사장님이랑 같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보니까 저녁도 안 드시고 일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기다리다가 출출해서 요 앞에서 샌드위치 좀 사왔거든요. 그냥 저녁 드신다 생각하시고 드시는 동안 제가 잠깐 일 얘기 좀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안 된다고 하겠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가지고 남편한테 아니면 내가 나가서 저녁을 사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또 괜찮대요. 제가 얼마나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자기도 함부로 제 시간을 뺏고 싶지 않다나요? 그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솔직히 들고 온 사업 아이템이 괜찮은 것도 아니었고 저희도 규칙이라는 게 있고 일에 순서란 게 있는데요. 남편이 그걸 다 무시하고 쳐들어왔는데도 받아줬어요. 단순히 이 일은 될 것 같네, 안 될 것 같네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됐네요.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함께 일을 하는 나에게 피해는 주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 일을 얘기했더니 너도 드디어 사업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며 기뻐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사업은 사람 상대하는 게 구할이라면서 내 눈으로 길러낸 괜찮은 사람들, 보석 같은 사람들을 옆에 두고 꾸려나가는 거라고요. 그것만 잘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게 뭔가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아버지도 어머니 보고 그런 생각 드셨어요?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요.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하는. 아버지 참, 제가 애도 아니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운명타령이에요. 그냥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내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결혼할 상대는 한눈에 딱 알아본다고요. 저도 남편을 볼 때 그랬다니까요. 그 늦은 시간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던 모습, 정말 손바닥만한 탕비실 테이블에 샌드위치는 제 쪽으로 밀어두고 열정적으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모습, 자려고 누우면 그 모든 장면들이 어제 본 것처럼 생생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일을 시작하면서 저희 사이는 훨씬 더 가까워졌죠. 제가 정말 사람 잘 봤더라고요. 직급이랑 관계없이 남편은 정말 죽어라 발로 뛰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저한테 먼저 다가온 열정 넘치는 사람들을 내치는 사장이 아니었거든요. 백화점에서 한 달간 저희 업체 물건을 판매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남편은 하루에 출근을 2번씩 했다니까요. 본인 회사에 출근해서 딱 출석 도장만 찍어놓고 저희 회사로 넘어와서 또 야근까지 다 챙겨가면서 하고요. 자연스럽게 일을 준비하면서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네 백화점에서 열게 된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고요. 남편은 그 일을 잘 준비했다는 공을 인정받아서 회사에서 승진까지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아쉬운 이 마음은 뭘까요?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남편과는 그 어떤 핑계로도 다시 만날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제서야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차린 것 같은데 일 외에는 엮일 일이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죠. 오죽하면 제가 남편한테 러브콜도 보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리하고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연봉을 아무리 더 줘도 자기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랍니다. 이런 러브콜이 한두 번이었는 줄 아느냐고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죠.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회사에서 일하는 거 말고 밖에서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요? 제가 그쪽이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이렇게 일만 하고 끊어질 인연으로는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 부담스러우시면 프로모션 잘 끝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라도 좀 담아보고요. 어때요? 밥 한 번 먹자는 얘기를 뭘 그렇게 힘을 줘서 했는지 저도 긴장이 돼서 그랬죠. 그 얘기를 하는데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니까요. 남편은 제 얘기에 웃으면서 좋다고 자기도 일로만 만나기에는 너무 아쉬운 사이 같다면서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회사가 끝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여느 연인들과 다를 것 없는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다가 결국 답답함을 못 이긴 남편이 먼저 만나보자는 얘기를 꺼내서 연인 사이가 됐고요. 전 회사 직원들이 저희 둘이 만나는 것을 절대 모를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제 딴에는 비밀 지킨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청첩장 돌려보면서 보니까 세상이 저 빼고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웃겨요. 제 퇴근 시간이 점점 짧아졌다나요? 다들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필사적으로 비밀로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자기들도 모른 척하느라 아주 애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일을 이해해 줄 줄 아는 남자를 만난다는 건 아마 제 생각에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일을 이해해 주면서 얻는 삶의 안정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솔직하게 제 사업이 지금 이렇게까지 번창할 수 있었던 건 정말 남편의 공이 지대했다고 저 어디 가서도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시부모님이 골치 아프게 구시는 것도 아니고 시동생은 하나 있는데 남편이랑 성격이 얼마나 똑같은지 순둥이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집에서 성격이 가장 세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다들 저라고 했을걸요. 오히려 스트레스는 집안보다 밖에 있었죠. 여보, 나 요즘 골치 아파 죽겠어. 당신이 이런 거 상담 참 잘해주잖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거래처라고 마냥 좋은 소리만 하기엔 낯길을 너무 못 맞추고 그렇다고 또 싫은 소리 해버리면 우리 사업 덩치도 커졌는데 갑질하는 거냐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어내서 도매 쪽에다 소문 낼 수도 있으니까. 맨날 거기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주 터질 것 같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지 말고 거기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맨날 통화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미팅 오는 것도 사장이 아니라 거기 담당하는 직원이라며. 그러지 말고 사장 대 사장끼리 딱 만나보고 얘기를 하면 오해 없이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이 또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해심도 엄청 넓고 그쪽에서도 얼굴 보고서 대놓고 싫은 소리는 못할 거 아니야. 어때? 그때 제가 골치를 가장 심하게 아프게 했던 거래처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저희도 물건을 받아와야 수출도 하고 판매를 하는데 왜 땡땡 부티크라고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곳이에요. 거기 운영하는 사장이 안 그래도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집에 돈이 많아서 뭐 일을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이라고요. 취미생활은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잘할 줄 알았죠. 이름 밑에 직원들한테 다 떠맡겨 놓고 실수를 하더라도 사장은 쏙 빠져서 책임 하나 안 지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문제가 터지는 곳을 보면 거기인 거예요. 저도 이제 직원들이 납기를 못 맞춰서 해외 거래처에다 연락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대번에 또 땡땡 부티크니 하고 물어볼 정도가 됐죠. 솔직히 오랫동안 다들 신뢰관계를 쌓아온 곳이라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원하는 건 다 들어줘야 하고 정작 저희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들도 못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 와중에 물건은 또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중국이랑 일본 쪽에서 많이 찾아가지고 이걸 끊어낼 수도 없고 눈의 가시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러지 말고 사장을 한번 만나보랍니다. 하긴 그 사장 자자한 소문을 전해 듣기만 했지 면대면으로 제대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남편 말대로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아무리 일을 거지같이 하는 사람이어도 어떻게 제 얼굴 보고 대놓고 앞으로도 그렇게 거지같이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겠어요? 이렇게 사업 관련해서 남편이 한 번씩 묘수를 내곤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애용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번 달에도 또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제가 담당자한테 제 연락처 남겨줄 테니 사장님이랑 통화 한번 하게 해달라. 아니다. 내가 회사로 지금 찾아가겠다. 사장이랑 만날 수 있게 약속 좀 잡아줘라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은 무슨 죄예요? 혹시라도 사장들끼리 들이받게 될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럼 오후에 만나실 수 있게 미팅을 잡아두겠다 그러죠. 어디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으로 그렇게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먼 훗날 그 사람이 저랑 한솥밥 먹으면서 고생할 동서가 될 거라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절대 맞을 수 없는 사이였어요. 동서 첫인상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다고요. 보통 사람 첫인상 보고 싸가지 없다고 대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저희 동서는 정말 다 해냈네요. 제가 그쪽 회사, 그러니까 매장에 도착하니까 직원이 사장을 냉큼 불러올 생각은 안 하고 난감한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사장님이 안 계셔서 오늘은 미팅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요. 사장이 없긴 뭘 없어요. 저 안쪽 방에서 뭐가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직원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빤히 들리는데요. 제가 예전에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사장님 사무실로 복귀하시고 일 다 하시고 퇴근하실 때까지 여기 앉아 있겠다고. 그러고 가게 한켠에 딱 자리를 잡으니까 또 불이 나게 문자를 하더라고요. 아마 사장한테였겠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리 비우셔서 못 만나실 것 같다고 해놓고서는 그새 어디서 제 얘기를 듣고 잽싸게 찾아오기라도 했는지 방으로 들어오시랍니다. 방으로 들어가니까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거래처인데 제가 들어오는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이게 무슨 매너인가 싶었죠. 전화로만 몇 번 인사드렸었는데 뵙는 건 처음이죠. 제가 오실 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사장님 저희 거래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바쁘신 줄 아는데 저도 피차 바쁜 사람이라서 서로 길게 시간 뺏을 필요 없을 것 같고. 뭐가 문제이신 거예요? 저희는 금액 다 맞춰드려 일정도 최대한 조율을 해드려 그렇다고 촉박하게 시간 다 돼서 주문을 하는 것도 아니야. 바쁘셔서 다른 데 것도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사장님한테 뭐 크게 잘못한 게 있나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건방지게 다리를 까딱까딱 꼬고 있던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큰일 난다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잖아요. 거래처가 약속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저도 지금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무슨 큰일이 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자기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인 줄 아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냥 막말로 거래처 혼내러 왔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앉혀놓고 되려 저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뭐 제대로 된 이유라도 있는 거면 모르겠어요. 다짜고짜 무슨 영화 대사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뭐 하시는 줄 아시냐? 그거 그냥 다리 한쪽 걷어놓고 보여주면서 내가 누군 줄 아냐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 아버님께서 하시는 일이 저희 사업이나 지금 문제에 있어서 뭐 중요한가요? 제 반응은 아마 예상 못했었나 봐요. 니네 아빠가 대체 뭔데 우리 사업 얘기하는데 지금 애도 아니고 아빠 얘기를 들먹거리냐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저렇게 유난을 떠나 했습니다. 들어보니 아버지가 검사랍니다. 솔직히 처음엔 뻥인 줄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검사인 아버지 밑에서 저렇게 멍청한 자식이 나올 수 있나 하고요. 사장님, 요즘 이쪽 업계도 아주 피바람 불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입 한 번 잘못 열면 없던 죄도 만들어서 귀찮게 할 수 있는 게 검사예요. 사장님이 아직 검사 무서운 걸 못 겪어봐서 그러시나 본데 오히려 지금 사장님이 저한테 읍소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니까요. 제가 성격이 좋아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참고 있는 줄 아세요. 납길 뭐 그것 좀 늦었다고 이렇게 쏜살같이 쫓아와서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막 웃었어요. 어디 아버지 무서워서 같이 일하겠냐고요. 그때는 동서가 어리기도 어렸고 크게 생각도 없어 보이는 사람 붙잡고 나 혼자 떠들어서 뭘 하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그때 동서랑 제대로 단판을 지었어야 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연으로 다시 만나 또 같은 이유로 싸울 줄 알았다면 말입니다. 솔직히 중국, 일본 거래처에서 그 옷을 그렇게 찾지만 않았어도 그런 거래처는 진작에 끊어버리고도 남았을 텐데 또 돈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마구잡이식 경영도 참아줘야 한다는 게 대표의 숙명이구나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게 남편 말대로 직접 만나보고 와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 저도 더 이상 봐드릴 수 없다. 으름장을 놓으니까 당분간은 얘기를 듣는 척이라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후에는 말도 안 되는 그 철없는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있었어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대표 대 대표가 상대해야 할 그런 일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아래에 있는 직원들만 죽어나기 힘든 거죠. 여튼 그렇게 기억 속에 잊혀져 가던 진상 사장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게 된 건 뜬금없지만 시동생 덕분이었습니다. 결혼 생각이 크게 없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불렀던 시동생이었는데 저희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본인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나요? 그래서 지인들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선을 보고 다닌다는 얘긴 들었는데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를 막상 딱 들으니까 깜짝 놀랐죠. 이렇게 빨리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전까지는 왜 그렇게 안 하고 뻐기고 있었던 건지 싶더라고요. 여튼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저랑 동종업계 사람이라면서 시집 오고 나면 형수님이 잘 좀 챙겨주시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워낙 좁은 업계라 정말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긴 하니까 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누군지 아시겠죠? 땡땡 부티크 그 정신머리 없는 사장이 바로 시동생의 결혼 상대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 말을 듣고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들었던 얘기도 있고 제가 직접 겪어본 일도 있으니까 이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어요.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라니까. 내가 직접 만나봐서 알잖아. 당신은 형이 돼서 지금 이 결혼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뜯어 말리고 반대해도 모자랄 판 아니야?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남편한테도 전부 얘기했죠. 아무래도 집안에 새 사람이 들어오는 건데 제대로 된 사람을 들이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제가 아직도 남편한테 좀 서운한 부분이 이거예요. 전 당연히 시동생을 생각해서 한 얘긴데
은근히 제가 동서를 반대하니까 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 기분 안 좋다고 지금 내 동생 결혼 반대하는 거냐? 그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 네 식구 내 식구 가려가면서 좋아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거라니까 그렇게 나서서 반대를 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 결혼이야. 자기 좋다는 여자랑 결혼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반대할 일이 뭐가 있어. 당신도 괜히 집안에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전에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식구야. 편견 갖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좀 맞아주면 안 되겠어? 들어보니까 집안도 괜찮다며. 당신 알고 있었어? 아버지 검사라며. 우리 엄마가 지금 우리 집에도 드디어 사자 사돈 얻어본다고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나서서 초치면 엄마가 얼마나 난리 날지 생각 안 해봤어? 저런 얘기나 하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더 반대를 하겠어요. 집안 굴러가는 꼴을 생각해서 시동생의 결혼을 반대해주겠다가 괜히 집에서 목소리 좀 낼 수 있다고 검사 집안 며느리 반대하는 질투심 많은 며느리가 될 판인데요. 서로 처음 만나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데 얼마나 웃겼다고요. 동서도 저에 대한 얘기를 미리 들었는지 얼굴도 못 마주치고 민망해 하더라니까요. 전 그게 저한테 정말로 미안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내숭 떨고 있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전에 회사에서 있던 일 때문에 민망할 수 있는 건 알지만 나 그런 걸로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 괜히 옛날 일 마음에 담아놔 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은 깔끔하게 다 잊어버리고 나도 손윗동서로서 챙겨줄 수 있는 것들 다 챙겨주면서 그렇게 지낼 테니까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알겠죠? 며느리들끼리 벌써부터 이렇게 사이가 좋으니 얼마나 좋아. 들어보니까 우리 둘째 아버님이 검사시라며.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검사 얼굴 알아두는 게 그렇게 좋다고 그러던데 너도 둘째 좀 잘 얘기를 해봐. 안 그래도 요즘에 사업 늘린 애만에 골치 아픈 일이 꽤나 많은 것 같던데. 동서는 처음 인사를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제가 한번 제대로 엎기 전까지는 저희 시댁은 그냥 그런 분위기였다니까요. 막상 동서는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검사일 뿐인데 시댁에서는 마치 그게 대단한 권력이라도 된 것 마냥 동서를 오냐오냐 부둥부둥 해줬던 게 전 버릇이 나빠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검사 얼굴 알아두면 좋다는 말 그거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물론 세무조사 같은 게 들어오면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없다지만 저희 회사는 최근에 불시에 조사를 받았을 때에도 그동안 워낙 관리를 해놓은 탓에 추징금이랍시고 정말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될 만한 형식적으로 의뢰 납부하는 정도로만 나왔었거든요. 뭐 검사가 열받아서 칼을 빼들어가지고 회사에서 칼춤 한번 제대로 쳤다 그러면 거의 그 회사가 전부터 챙기는 것들이 꽤나 있었나 보구나. 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언제적 검사 타령입니까? 누가 누구 위에 있고 이런 것들 제가 듣긴 그냥 우스운 얘기로 들렸던 게 첫 번째고요. 다 떠나서 본인이 검사입니까? 아니 본인이 검사라서 내가 너한테 제대로 물고 늘어져 볼게 하면 또 몰라도 아버지가 검사인 주제에 그 권력이 뭐 세습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족들이 다들 눈치 보면서 좋아라 해야 할 일인지 싶더라고요. 내 식구가 아니었다면 무식하다고 욕을 하고 말았을 일이지만 그렇게 좋다고 신나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니까 욕도 못하고 제 속만 썩는 거죠. 그런데 이 동서는 한술 더 뜹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멍청한 걸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라고요. 집에서 그렇게 오냐오냐 해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평생을 본인이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주 아버지의 직함이 자기 훈장인 것처럼 알고 사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도가 점점 지나치는구나 싶었죠. 그래도 제가 큰 며느리인데 그냥 두고 지켜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동서가 정말 교묘하고 악랄한 게요. 비빌 수는 있는 구석인지 지켜보고 나서 덤벼든다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아무에게나 저렇게 멍청한 걸 티를 내면서 덤비는 줄 알았더니
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알랑방귀를 끼고 자기가 봤을 때 만만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가증스러움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그래도 집 식구니까 최대한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잘 해내는 건 동서의 몫이라고요. 당장 거래처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어떻게 동선의 가게를 그렇게 단칼에 잘라놓는 게 가능하겠어요? 이것도 둘이 있을 땐 말을 제대로 들어먹지 않을 게 뻔하니까 제가 일부러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죠.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렇게 동서랑 터진 것은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회사에서 또 부하 직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기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또 동선의 가게가 문제랍니다. 부하 직원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고 있는 건지 몰라도 저희 직원들이 그쪽 직원들에게 날짜 좀 제대로 맞춰달라고 한 소리를 하니까 자기들한테 이렇게 불쾌하게 굴면 거래를 끊어버리겠다고. 사장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나요? 직원들도 결혼식에 다 와서 뻔히 저희 관계가 어떤 사이인지 알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집에서 제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얘기를 해줬죠. 마침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저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 있는 상태로 가족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서는 제가 식당에 들어오는 걸 보고 손까지 흔들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 인사를 쌩하니 무시하고 자리에 앉으니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자리 내내 동서 쪽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동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는 신용도 하지 않고 제 밥만 꿋꿋하게 먹었습니다. 어머, 니네 둘이 뭐 싸우기라도 한 거 아니지? 이제 좀 있으면 명절이라 같이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쌩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너도 그래. 큰애가 돼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티를 내면 어떡하니?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동서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겠어요. 그냥 동서가 저희 회사를 하도 무시해서 이제는 손이 동서 대접도 안 해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괜히 동서 심기 건드렸다가 검사인 아버지한테 저희 회사 제대로 털리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괜히 동서 심기 안 건드리라고 가만히 밥만 먹고 있었던 건데요. 동서 뭐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앞으로도 그렇게 회사에서 계속 우리 형님네 회사니까 상관없어. 마음대로 해. 이런 얘기해도 난 괜찮아. 내가 손윗동서인데 참고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 제가 딱 꼬집어 동서한테 회사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시는 눈치더라고요. 동서도 밖에서는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는 거 집에서는 오만 착한 짓을 하면서 잘 숨기고 사는 모양인지 제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는 그런 거 아니라면서 가족들한테 막 해명을 하는 거예요. 형님이 뭔가 오해하신 것 같다고요. 정작 주인공인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밥을 먹으면서 동서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니까요. 식사 자리가 다 끝나고 나서 동서가 거의 짜증을 내다시피 직원들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면서 자기가 가서 잘 얘기를 하겠다고 빠락 승질을 내고 가버렸어요. 남편은 꼭 이렇게까지 집안 식구들이랑 싸워야겠냐고 저를 말렸지만 전 동서가 우리 회사 무시한 건 괜찮고 내가 식구들 앞에서 동서 잘못된 행동 짚어준 건 나쁜 일이냐면서 도리어 남편에게 화를 냈죠. 내 회사 일이고 내 집안 일이니까 그렇게 사사건건 초를 칠 거면 차라리 말을 꺼내지 말라고요. 거기서 남편이 뭐 더 할 말이 있겠어요. 조용히 있었죠. 그런데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계기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때가 동서랑 처음 맞는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저렇게 개차반처럼 구는 동서인데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줄지 뻔히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제가 동서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재료는 내가 다 사놓고 재료비도 다 내가 낼 테니까 동서는 시간 맞춰 오기만 해달라. 그렇게 먼저 전화를 해서 사정을 했다니까요. 제사상 차리는 일이 보통도 아니고 뭐 어쨌든 이 집안에 시집을 왔다는 건 그런 자질구레한 집안 일들도 함께 하겠다.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합의를 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물론 제사상 차리는데 어머님, 저, 동서 이렇게 남의 집 식구들만 손을 모아서 일을 해야 하는 건 정말 바꿔야 할 문화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시집을 오고 난 이후에는 저희 남편이나 시동생도 얄짤없이 일을 해야 했거든요. 어머님은 은근히 주방에 남자 들어오는 게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다면서 그렇게 대놓고 일을 시켜대는 저에게 눈치를 주시기도 하셨지만 전 가족들이 다 같이 먹을 거니까 가족들 모두 힘을 합쳐서 준비해야 하는 게 맞고 아버님이든 남편이든 동서든 다 같이 하는 가족 행사에서 누구 하나 빠지는 건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이렇게 세상 공평한 큰며느리가 어디 있냐고요. 다 같이 고생할 거 차라리 누구 하나 빼는 사람 없이 다 같이 일을 하자는 주인데요. 어머님이 뭐라고 눈치를 주시든 상관없이 명절이나 큰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방법을 고수하고 있었죠. 그런데 평소에도 늘 비협조적인 동서가 뭐 가족 행사라고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잘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비협조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걱정이 돼서 한 일주일 전부터 일찌감치 시간 맞춰 오라고 공지를 했는데 막상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됐는데도 코빼기 하나 비치지 않는 겁니다. 어머님은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서라도 시작하자 얘기를 했지만 전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는 사진을 찍어서 동서에게 보내고 동서 도착할 때까지 우리 아무 일도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대놓고 문자를 보내버렸죠.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절대 식구들 다 올 때까지 일 시작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나가서 시동생이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두 시간 정도 지났나 느지막이 시동생이랑 동서가 오더라고요. 형님, 저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이 사람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형님이 일 안 하신다고 그렇게 손 놓고 계신다는 얘기 들어서 저희 온 거예요.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좀 하면 되지. 뭐 일이 얼마나 많다고 이렇게 유난이야, 유난은? 이번 명절에 동서 기강을 좀 제대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뭐 부침류나 이런 것들은 동서랑 제가 준비할 테니 다른 방 가셔서 나머지 것들 준비하셔라 그렇게 얘기하고 가족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저랑 단 둘이 남게 되니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뻔히 일 바쁜 거 알면서 왜 사람을 오라가나 난리냐. 이런 일 같은 건 안 바쁜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하면 덧나냐.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사람 쿠사리 주는 거면 명절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기가 내겠다고 하고요. 하나같이 듣는데 기가 막힌 얘기뿐이더라고요. 제가 고무장갑을 동서 쪽으로 휙 집어던지면서 그랬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이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로 보이냐고요. 가족들이 다 같이 준비해야 하는 일이고 누구 하나 빠지면 억울한 사람 생기는 게 싫어서 신경 쓴 건데 그게 그렇게 싫냐고요. 유치하게 시작했던 말싸움이 조금씩 감정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또 기어이 저한테 자기 아버지 얘기를 시키더라고요. 형님, 지금 저한테 이렇게 대하시는 거 엄청나게 후회하실 거예요. 저한테 자꾸 이렇게 일 시키시면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형님 구속이라도 시킬 거예요. 저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저랑 저희 아버지한테 잘 보이게 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라 빌어도 모자랄 상황에서 형님이 저 이렇게 협박하실 군번이라도 되세요? 구속이 어디 동네 개 이름이라도 되는 줄 아는지 되도 않는 협박을 하는 동서를 보면서 대충 비율을 맞춰주고 제대로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번 기회에 더는 참지 말아야겠다고요. 전 그런 동서에게 괜히 기죽은 척을 하면서 아버지가 검사인 걸 내가 깜빡했다고 동서는 그냥 일 다 내려놓고 쉬라고 그랬어요.
동서가 갑자기 형님이 왜 이러나 싶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동서가 나서서 아버지랑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게 자리 주선 좀 해달라고 요즘 사업 확장하면서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아버지한테 로비라도 좀 하게 다리 좀 놔달라고 하니까 금세 의기양양해져서는 저한테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그럼 이거 남은 일들도 형님이 다 하시는 거죠?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조만간 자료 한번 만들게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나간 동서는 시동생한테 형님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신 것 같다고 아버지가 검사인데 별 수 있겠냐면서 앞으로 본인 앞날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설치고 다니더라고요. 왜 바보같이 그 일을 제가 다 맡아서 하게 됐냐고요? 기다려보세요. 저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때 동서가 준 검사 아버지의 명함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데요. 익숙한 청 이름에 부서 이름, 동서가 미끼를 제대로 확 물었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시끌벅적한 명절이 지나가고 동서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약속한 대로 아버지랑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저녁을 먹자고요. 전 흔쾌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저녁을 하러 자리에 나갔습니다. 동서가 아버지 팔짱을 꼭 끼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동서가 아버지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고등검찰청에 계신다고요? 저희 집이 대대로 사업을 하고 아무래도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항상 그러시거든요. 검사분들이랑 가깝게 지내면 지낼수록 좋다고요. 얘기를 조금 나눠보니 그래도 딸만큼 멍청하신 분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철없는 딸을 머리 아파하는 모습까지 보이길래 속으로 혀를 끌끌 찼습니다. 딸 간수 제대로 못한 덕에 앞으로 더 머리 아플 일이 많게 생길 텐데 하고요. 동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중간에 얘기에 끼어들고 싶어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원래 뒷배가 짱짱해야 한다. 그래서 형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 크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 자기는 크려면 얼마든지 클 수 있는데 그냥 일만 하고 사는 것이 귀찮아서 이렇게 가만히 참고 사는 거다. 이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순간 테이블에 올려놓은 제 전화기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울렸습니다. 보통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땐 핸드폰을 꺼서 가방 안에 넣어두거나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땐 진동으로 바꿔놓는 게 대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대놓고 전화 오는 것 좀 봐달라는 식으로 전화를 올려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핸드폰 화면에 모두가 떡하니 볼 수 있도록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이 떴어요. 큰아버지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하는 동서와 동서의 아버지 앞에서 너무 급한 전화라 지금 바로 받아야 할 것 같다면서 형식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식당 안에 쩌렁쩌렁한 큰아버지 목소리가 다 들렸죠. 큰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 부탁했던 일은 좀 알아봐 주셨나고요? 왜 큰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대검찰청 통해서 알아보면 모르는 검사가 어디 있겠냐고요. 김득환 검사님이요. 저희 동서 아버지라고 하시던데요. 뭐 김득환? 김득환 검사 자리에 있어? 이봐, 검사 지위 이용해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찔러보고 다닌다는 검사가 있어서 지금 내부에서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찾고 있는데 그게 자네였어? 자네는 상사 목소리도 못 알아듣나? 나 조덕칠 부장검사네. 지금 우리 조카의 상대로 검사라는 지위 이용해서 협박하고 있는 거야? 자네 제정신인가 지금? 저희 큰아버지의 불호령 같은 목소리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두 모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동서의 아버지란 분은 제 전화를 황급히 받아들고 앞에 큰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데도 꼬박꼬박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멍청한 동서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나 본지 눈만 끔뻑끔뻑 거리면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요. 한참을 전화로 깨지셨는지 전화기를 붙잡고 고개를 조아리던 동서의 아버지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전 큰아버지에게 괜히 쓸데없는 일로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다 인사를 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죠. 전화를 끊자마자 동서의 아버지가 동서의 팔을 붙잡아 질질 끌더니 제 앞에 무릎을 탁 하니 꿀피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는 그런 본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이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냐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그런 동서의 철없는 모습에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동서도 얼른 같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멍청하지 않아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쪽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이 멍청한 당신 딸이에요? 아버지가 검사라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다니던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저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서 구속이라도 한번 시켜보지 그러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덕칠 부장검사님 조카신 줄도 모르고 저희 딸이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부장검사님, 제가 검사 명함 나왔을 때부터 정말 존경으로 모셨던 분이신데 그 귀하신 분 조카도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무례를 저질렀으니 부장검사님 볼 낯이 정말로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발 저희 딸의 무례를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집안에서 따끔히 제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누가 누구 조카라고? 형님 가족 중에 부장검사가 있다고요? 말도 안 돼. 그럼 여태까지 왜 말씀 한마디도 없이 가만히 계셨어요? 집안 사람 중에 검사 있으면 있다고 진작에 말했으면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잖아요. 동서 아버지까지 이렇게 내 앞에 무릎을 꿇은 마당에 동서는 참 철이 없다. 아직도 느끼는 게 없나 봐. 검사라는 조직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그 안에서 눈밖에 한번 잘못 났다가 썰려나간 검사들이 몇인 줄 동서가 알고나 있어. 하긴 그런 걸 알 정도로 두뇌 회전이 빠른 인간이었으면 애초에 나한테 덤빌 생각을 꿈도 꾸지 않았겠지. 그것만 알아도 딸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너희 아버지 출세길은 이제 꽉 막힌 거나 다름없다고. 상사가 끌어주지 않는 검사를 누가 데리고 가려고 하겠니? 그게 다 네 탓이라고 알아들어, 이 멍청한 기집애야. 동서의 아버지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기세로 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했다고, 딸 교육은 본인이 확실하게 시키겠다고 사과를 하셨고, 저는 거기에 대고 콧방귀를 뀌고 고개를 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된 건지 동서는 나가려는 저를 붙잡고 자기가 너무 멍청했다고, 다시는 형님 심기 거스르지 않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전 그런 동서한테 애초에 사과할 짓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냐면서 그냥 고개를 쌩하니 돌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그 일이 있었던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아침부터 동서가 찾아와서 저희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를 하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어리둥절해 했다니까요. 뭐 저도 더 질질 끌고 가지는 않으려고요.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받고 없던 일로 덮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서 질질 더 끌고 가서 동서에게 복수를 한답시고 동서 아버지의 앞길을 진짜로 막아버리기라도 한다면 저도 결국 남의 권력을 제 권력처럼 휘두르는 동서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왕 사과받기로 한 거 동서를 어떻게 더 골려주는 게 좋을지 여쭤보려고 사연을 보낸 게 맞겠네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나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씩씩하고 어릴 때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제 착각이더군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하기도 하는 거더라고요. 전 위로 오빠만 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다들 제가 집에서 공주처럼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니에요. 집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집은 부모님께서 아들, 딸 구분 없이 그냥 삼형제처럼 막 키우셨거든요. 아들만 키우다가 딸을 낳으면 예쁜 원피스도 입히고 싶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고 싶고 그럴 만도 한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게 오빠가 입던 옷도 그대로 물려주고 머리도 항상 짧게 자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 곧 타고난 성격이 그런 건지 전 오빠들처럼 잘하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빠들하고만 놀아서 그런지 학교에 가서도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하고 어울려 노는 게 편하더라고요. 여자애들처럼 앉아서 노닥거리는 건 아예 체질에 맞질 않았어요.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씩씩하고 선머슴 같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성격도 단순해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싸워도 별로 상처받지도 않았고요.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오빠들보다 제가 더 고집 세고 사고뭉치라 더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좀 힘드셨다고 하지만 전 어디서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부보다는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운동신경이 좋았어요. 성격도 시원시원한 편이고요. 학교 생활하면서도 반장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직장 생활도 굉장히 잘했고요. 어디서든 잘 적응하는 편이라 저는 평생 탄탄대로로 즐겁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운동하다가 만났습니다. 전 자전거, 스쿼시, 수영 등등 못하는 운동이 없었죠. 그래서 동호회도 많이 해요. 남편과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곳도 가까워서 처음엔 친구처럼 지내다가 어느새 가까워져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과 저는 소울메이트처럼 모든 게 다 비슷했어요. 좋아하는 건 물론이고 싫어하는 거, 하고 싶은 것까지 다 똑같았죠. 연애할 때는 서로 너무 비슷한 게 신기했어요. 마치 운명인가 싶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서로 취향이 다르면 서로 좋아하는 걸 이해 못해서 아예 못하게 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다른 거로 싸웠습니다. 서로 하고 싶은 걸 포기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더라고요. 물론 신혼 초에는 너무 좋았죠. 모든 걸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딱 그때까지였습니다. 아이가 생기자마자 저희 부부는 매일같이 싸웠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일입니다. 저는 태권도 학원에서 사범으로 일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줄곧 운동만 했으니 태권도는 물론 유도, 합기도까지 유단자였죠. 사실 군대나 경찰 쪽에 뜻이 있긴 했지만 다 떨어져서 운동만 열심히 했어요. 일 자체가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태권도장도 아닌데 쉰다고 말하기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을 남편은 전혀 알지 못했죠. 결혼도 같이 하고 아이도 같이 가졌는데 왠지 저만 힘들더군요. 남편은 결혼을 하든 임신을 하든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는데 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태권도 관장이 학교 선배라 그래도 저를 배려해 준다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사무적인 일만 하라고 해줬죠. 선배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배려해 준 거였어요. 사실 태권도 학원이라는 게 사무적인 일이 별로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쁜데 저만 매일 앉아 노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저는 이래저래 힘든데 남편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포기해야 하는 게 많았습니다. 일도 몸을 쓰는 일이고 취미며 특기도 모두 다 운동인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속상하지만 어쩌겠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당연히 참아야죠.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치도 없이 전과 똑같이 생활했어요. 전 입덧을 하면서도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죠. 매일 밤 집에 오면 녹초였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정말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면 남편이 저녁이라도 좀 차려줬으면 좋겠고 집안일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퇴근하고 오면 남편은 항상 집에 없었어요. 퇴근 시간 넘었는데 왜 집에 안 와? 자기 까먹었어? 나 오늘 테니스 하는 날이잖아. 테니스 치고 사람들하고 맥주 한잔하고 들어갈게. 운동이며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 모두 저도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 남편은 제가 다 이해해 줄 줄 알았대요. 하지만 제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심보가 고약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못하는데 남편 혼자 노는 모습이 저는 꼴 보기 싫었습니다.
난 테니스도 못 치고 맥주도 못 먹는데 자긴 눈치 없이 그걸 꼭 다 하고 와야겠어? 아기 낳으면 이런 시간도 이제 아예 없을 텐데 아기 나올 때까지만 좀 놀게 해.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줘. 남편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학원에서 애들 영어를 가르쳐요. 매일 퇴근도 늦고 주말에도 출근할 때가 많아 취미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테니스 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전 얄밉고 화도 났지만 꾹 참았죠. 남편 말대로 아이가 태어나면 둘 다 정신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할 테니까요. 지금만 좀 참아주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더라고요. 애가 태어나고 나서도 전혀 변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으니 아주 교묘하게 자기 멋대로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저는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태권도 학원에 육아휴직이 있을 리도 없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거든요. 사실 시부모님께 부탁해 보려고 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30년 동안 과일 가게를 하셔서 명절에도 모시는 분들이라 부탁할 수도 없었거든요. 반면 시부모님은 4층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었죠. 10집 정도 되는 집에서 매달 월세를 받아 두 분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물론 그렇다고 당연히 손주를 봐주셔야 하는 건 아니죠.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말이라도 꺼내보라고 했죠. 남편 월급 가지고 세 식구가 살기 빠듯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의 반응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 얘, 나 젊어서 일만 하느라 우리 새끼들 내가 안 키웠어. 애기라고 안아본 적도 몇 번 없는데 내가 신생아를 어떻게 키우니? 시어머니는 젊어서 일만 하시느라 남편과 서방님 모두 남편의 할머니께서 키워주셨대요. 그래서 아기는 어떻게 키우는 건지 아예 모르신답니다. 예미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어떻게 애 봐달란 말을 그렇게 서슴없이 하니? 남들은 다들 친정에서 봐준다는데 넌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니? 친정이든 시댁이든 그게 뭐 중요해요? 상황이 되시면 누구든지 좀 봐주실 수도 있죠. 전 시아버지 말이 너무 서운해서 입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요즘 다들 마트 가서 사 먹어서 과일 가게 장사도 잘 안 될 텐데 이 김에 사돈더러 집에서 손주나 좀 보시라고 하면 되겠네. 봐주시기 싫으면 그만 안 봐주시면 되지. 왜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시면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이고 욱하기는 내 말이 뭐 틀렸냐. 그러게 딸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귀하게 좀 키우셨으면 얼마나 좋아. 여자가 운동해봐야 뭘 먹고 산다고. 아버님이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저 운동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연신 씩씩거렸습니다. 제가 워낙 괄괄한 성격이라 결혼 초부터 시부모님이 저를 편하게 대하셨지만 저런 소리까지 듣고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애꿎은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시니까요. 너야말로 너무하는 거지. 둘째네는 애 낳고도 지금까지 한 번을 봐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 시부모님은 아주 철벽을 치셨습니다. 자리에 있지도 않은 동선이 얘기까지 꺼내면서요. 동서야 직장이 탄탄해서 육아휴직도 받을 수 있었고 친정 부모님이 봐주신다고 했으니 당연히 시댁에는 말도 안 꺼냈겠죠. 저도 상황이 안 되니 부탁을 드리는 건데 시부모님이 너무 매몰차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전 서운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그런 제 마음을 좀 알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심란하기만 한 저에게 오히려 기름을 더 부었습니다. 전세대출 때문에 걱정하는 거면 우리 집 재계약하지 말고 그냥 어머니네 빌라로 들어갈까? 설마 아들한테 월세 받으시겠어? 당신 그 집 안 가봤어? 거기 대학생들이나 사는 원룸인데 우리 세 식구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 몇 년만 바짝 살면서 돈 모아서 나오면 되지. 혹시 알아? 거기 살면 부모님이 우리 아들도 종종 봐주실지? 남편은 참 태평했습니다. 자기 부모인데도 이렇게 몰랐어요.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께서 그 빌라 들어와 살라고 했지만 전 극구 사양했거든요. 말이 좋아 빌라지 사실 오래된 하숙집이었어요.
집도 집이지만 사실 시부모님이랑 같은 건물에 살기 싫었습니다. 가끔 만나도 온갖 시집살이로 피곤해 죽겠는데 한 건물에 살면 매일 본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전 그제야 정신 차렸어요. 오히려 시부모님이 아들은 안 봐주신다고 한 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시부모님과 잘 맞지 않는데 괜히 애를 맡기면 사이가 더 안 좋아질 게 뻔하니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돈이야 좀 부족하면 어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의 귀여운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낼 수 있는데 말이죠. 그건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일이니 우선 1년만 열심히 키워보자 싶었습니다. 육아휴직이라고 생각하고 1년간 악착같이 아껴서 생활하면 못 살 것도 없으니까요. 전 1년 동안 꼼짝없이 집에서 육아만 했어요. 매일 운동만 하던 사람이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말도 못하는 아기랑만 지내며 하루 종일 씨름을 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꼽으라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왜 엄마들이 육아 우울증에 걸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까지 제 말을 안 믿었어요. 너처럼 선머슴 같은 애가 무슨 우울증이야? 그거 그냥 나가서 놀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야. 집에 있는 게 그렇게 힘들면 아이 데리고 가게 나와서 가게나 좀 봐. 다른 집들은 딸이 애 보느라 힘들다고 하면 애도 봐주고 반찬도 해다 준다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역시나 달랐습니다. 엄마도 마음 편하게 집에서 애나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힘들면 나와서 가게나 보래요. 본인이 애 봐줄 테니까요. 제가 뭘 바라고 말했나 싶더라고요. 우리 가족 스타일이 원래 다 그래요. 다들 무뚝뚝하고 위로라고는 못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마음이 약해지기는 약해졌는지 예전 같으면 욱해서 됐다고 엄마한테 뭘 바라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을 텐데 서운해서 눈물까지 찔끔 나더라고요. 기댈 사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전 매일 남편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믿을 거라고는 남편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러면 뭐래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매일매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늦게 왔는데. 애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이번 주는 내내 야근이네. 당신 먼저 일찍 자. 뻥치고 있네. 이번 주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 한강에서 야간 바이킹 하는 거 나도 다 알거든? 어디서 감히 날 속여? 우리 자기 알고 있었구나. 나만 가기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자기도 알잖아. 한강 야간 바이킹 하면 기분 끝내주는 거. 이번엔 내가 가고 다음번엔 자기가 가. 그러니까 이번엔 이해해주는 거다. 어?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매일 운동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걸요. 저에게 여러 번 걸린 적도 있었지만 전 너무 지쳐서 화를 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려해주다 보면 언젠간 남편도 제 마음을 알고 저도 배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려는커녕 계속 봐주니까 이 인간이 저를 아주 호구로 알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했어요. 평소에 하던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저를 작정하고 속였어요. 학원 선생님들끼리 1박 2일 워크숍이 있어서 다녀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이클 동호회에서 주최한 자전거 코스 여행을 다녀온 거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른 것도 다 이해해줬으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일이었습니다. 저도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코스 여행을 꼭 가고 싶었거든요. 신혼 초에도 꼭 같이 가자고 약속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게 말 한마디 없이 혼자 다녀온 거였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자전거 동호회 회장님이 남편인 줄 알고 단톡방에 저를 초대한 거예요. 저랑 남편 프로필 사진이 똑같은 아들 사진이거든요. 단톡방에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사진 속에 제 남편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아주 해맑은 얼굴로 여자 회원들 사이에 떡하니 말이죠. 저와 남편도 바로 그 모임에서 만난 거예요. 보통 다들 처녀, 총각, 젊은이들이 모여서 가는 여행이거든요. 그런 곳을 아이도 있는 유부남이 저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하고 다녀온 거예요. 전 정말 24시간을 꼬박 혼자 아이와 씨름하고 있는데 말이죠.
전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에게 정말 실망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은 모를 리 없었거든요. 남편이 혼자 다녀오면 제가 얼마나 화를 낼지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혼자 다녀온 거예요. 전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 방에 누워있는 애, 내가 밖에서 나온 애야? 우리 둘이 좋아서 나온 우리 애야. 근데 내가 혼자 저 갓난아기랑 울면서 씨름하는 사이에 당신은 아가씨들이랑 여행을 갔어? 그것도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아가씨들이랑 가긴 누가 아가씨들이랑 갔다고 그래. 아니 자기도 알잖아. 내가 거기 꼭 가고 싶었던 거. 자주 하지도 않는 행사인데 이번에 학원 휴가 날짜랑 딱 맞더라고. 아 이렇게 운명적인 날 내가 어떻게 한 거냐? 남편은 정말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이건 무슨 남편이 아니라 제 아들 같았습니다. 뻔뻔한 놈. 넌 어떻게 네 생각만 하냐? 네가 가고 싶으면 당연히 나도 가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 자기도 가고 싶은 거 알지. 아니 근데 우리 아들 있잖아. 나중에 애 다 크면 내가 당신도 혼자 보내줄게. 아 꼭. 입만 살아서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애 다 키우면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가라는 소리야? 남편이 그렇게 얄미운 성격인지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알고 보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더라고요. 전 저에게는 절대 오지 않을 거라 장담했던 육아 우울증이 온 것 같았죠. 말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의욕이 없을 때도 있었고 아이를 재우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문제는 잠을 거의 자주 못했어요. 아들이 워낙 새벽에 자주 깨기도 했지만 아이가 잠들고 나서도 전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다들 육아 우울증이라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전 절대 육아 우울증에 걸릴 리 없다던 친정 엄마까지 말을 하니 저도 걱정이 됐어요. 전 고민 끝에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어이가 없더군요. 자기가 우울증? 말도 안 돼. 당신 요즘 매일 움직이지도 않고 집에 매일 누워만 있으니까 의욕도 없고 잠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좀 해. 당신 요즘 살찐 거 알아? 그러다가 다시 태권도장 나갈 수 있겠어?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누워만 있대? 네가 봤어? 내가 누워만 있는 거 봤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해? 매일 집에 아기랑 있는데 아기 집에 혼자 두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어떻게 해? 자기 그거 다 핑계야. 애기 잘 때 옆방에서 유산소 해도 되고 유모차 태워서 나가서 좀 걷거나 뛰거나 해도 되잖아. 자기 거울 좀 봐봐. 나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여. 연애할 때도 남편과 저는 알콩달콩 사이좋은 커플은 아니었어요. 항상 서로 놀리고 장난치며 티격태격 만났죠. 하지만 저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와중에 장난을 치니 정말 욕이 절로 나오더군요. 살다 제 남편이 이런 재수없는 인간인 줄은 몰랐어요. 이게 다 제가 너무 혼자 독박 육아를 해서 그런 것 같았죠. 남편이 애를 하루도 혼자 본 적이 없으니 애가 잘 때 엄마가 옆방에서 유산소도 할 수 있고 유모차에 태워나가면 애가 얌전히 있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이 육아의 육자도 모를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남편을 너무 배려했던 거죠. 남편 말이 맞아요. 이러다가 제가 살만 뒤룩뒤룩 쪄서 몸이 무거워지면 어느 태권도장에서 절 받아주겠어요. 안 그래도 애 낳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니 하루라도 빨리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전 그날로 바로 주변에 연락을 돌렸어요. 다시 일할 수 있는 태권도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전 바로 일을 구했습니다. 전 그날 저녁 남편에게 상의가 아닌 통보를 했어요. 다음 달부터 일하러 나갈 테니까 이제부터 아들 육아는 같이 해야 한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아주 노발대발했어요. 자기랑 상의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떡하냐고요. 상의? 당신은 지금까지 뭐 할 때마다 나랑 상의했어? 심지어 당신은 내가 주말에만이라도 수영 가지 말고 애 좀 봐달라고 했더니만 그것도 안 들어줬잖아. 아이 그럼 1년치를 미리 등록해 놨는데 중간에 어떻게 그만둬? 나도 이미 일하러 가겠다고 말한 거라 할 수 없어.
이렇게 당장 나가겠다고 하면 우리 아들은 어떡해? 설마 저 어린 걸 어린이집에라도 보내겠다는 거야? 어린이집이든 보모든 알아봐야지. 그렇게 아들 걱정되면 당신이 집에서 좀 보든지. 처음엔 농담인 줄 아셨던 친정 부모님도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는 걸 아시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를 봐주실 분이 마땅치 않으면 친정에서 좀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 하는 짓이 괘씸해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세게 나가면 남편이 지난 날을 좀 반성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잔머리를 썼더라고요. 저를 일하러 못 나가게 하려고 시부모님까지 동원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시댁에 갔죠. 애미야,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떻게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애를 떼놓고 일을 하겠대?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더러 정말 애를 남한테 맡기고 일하려고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전 기가 막혔죠. 아들 낳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지금까지 하루도 봐주신 적 없으면서 이제와 걱정하는 척 참견을 하시니 어이가 없더군요.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 저 혼자 키웠고 앞으로도 다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어머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 지금 너 혼자 애 좀 봤다고 유세 떠는 거야? 내 아들 너보다 능력 있고 돈도 더 많이 벌잖아. 그럼 당연히 네가 알아서 키워야지. 당연한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어. 능력 있고 돈 많이 벌면 자기 새끼 자기가 안 키워도 된다고 누가 그래요? 전 처음 듣는 소린데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지금까지 너 기분 나쁠까봐 말 안 했는데, 네 동서는 그 좋은 회사 다니면서도 애 혼자 다 보고 시부모님이라고 우리까지 얼마나 살뜰히 챙기는 줄 알아? 또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오는 걸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만 나오면 결국 저와 동서를 비교하셨죠. 결혼한 직후부터 그랬어요. 남편 내는 아들만 둘이에요. 남편이 장남이고 바로 1살 터울 동생이 있죠. 결혼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제가 1년 먼저 결혼하고 바로 다음 해에 서방님과 동서가 결혼했어요. 사실 1년 새에 혼사를 2번이나 치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서방님과 동서가 임신해서 어쩔 수 없었죠. 그나마도 저희가 결혼한 직후라 바로 할 수 없어서 아예 동서는 아기를 낳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워낙 고지식한 옛날 분들이에요. 겉으로만 쿨하고 좋은 척 하시지 속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저와 동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었어요. 여자애가 얼마나 개념이 없고 대책이 없으면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부터 하느냐고요. 만나기도 전부터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서를 만나고 오시더니 180도 태도가 달라지셨더라고요. 동서의 친정이 알아주는 땅 부자래요. 대대로 내려온 재산도 많아서 동네에서 알아주는 알부자랍니다. 그 말에 시부모님이 아주 쏙 넘어가셨더라고요. 동서의 친정에서는 결혼하면 서방님에게 자동차에 명품 시계까지 사줬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서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았죠. 남편도 부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성격상 남하고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편이 아닌데도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너무 티를 내니까 저로선 동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버텼습니다. 애초에 저랑 동서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비교해봐야 제 속만 아프니까요. 제가 배알 좀 꼬인다고 동서에게 시부모님께 적당히 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시부모님도 제 앞에서 대놓고 비교하신 적은 없었으니까 저도 대충 모르는 척 넘기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시부모님이 아주 치사하게 나오셨습니다. 물꼬가 한번 터지니까 대놓고 저와 동서를 비교하더라고요. 명절날 있었던 일이에요. 동서는 시댁에 올 때마다 항상 이것저것 바리바리 쌓아왔죠. 친정에서 부모님이 가져다 드리라고 했다면서요. 저도 물론 친정이 과일 가게를 하시다 보니까 매번 가장 좋은 특상품으로 가져다 드리곤 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 명절에 동서가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이고, 둘째야. 아유, 이게 다 뭐냐. 아유, 난 난생 처음 보는 과일인데.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이게 백화점에서도 VVIP들한테만 판매하는 정말 좋은 상품이래요. 아이고, 그럼 이건 사고 싶다고 아무나 못 사는 귀한 과일인 거네. 사돈이 과일 가게를 해도 이런 건 구경해 본 적도 없는데, 우리 둘째 덕분에 우리 입이 아주 그냥 호강하겠다. 동서가 일부러 그런 거야 당연히 아니겠지만, 하필이면 왜 과일인가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 말씀이 아주 귀에 거슬렸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꼭 저렇게 하시나 싶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과일로도 모자라 집에 갈 때 시부모님께 돈 봉투까지 드리더라고요. 항상 올 때마다 양손 무겁게 들고 오는 것도 고마워 죽겠는데, 아이 뭘 또 용돈까지 주고 그래. 제가 이번에 새로 맡은 프로젝트가 잘 돼서 보너스 받았거든요. 이건 꼭 어머님 아버님 드리고 싶었어요. 어쩜 우리 둘째 며느리는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지 몰라. 아, 여자가 이런 맛이 있어야지 남편한테 사랑도 받는 건데. 첫째야, 너도 둘째한테 좀 배워라. 가끔 보면 너는 부부는 부부가 아니라 무슨 친구 같아. 역시 우리 엄마 보는 눈이 있다니까? 나랑 우리 진영이는 부부라기보다 완전 절친이지, 절친. 남편이라고 있으면 뭘 하나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걸요. 항상 저런 식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제게 뭐라고 하면 제 편을 들어야 하는데 항상 농담으로 대충 넘어가곤 했죠. 집에 오는 길에 제가 뭐라고 하면 자기 부모님이라고 자기 부모님 편만 들었어요. 거기다가 시부모님이 동서와 저를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게 피해의식이라도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조카를 봐준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것도 제가 봐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좀 급작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일에 일하게 되다 보니까 주말에 할 일이 쌓여 있었거든요. 남편이라도 집에 있으면 애라도 맡기고 편하게 집안일이라도 할 텐데 남편은 여전히 학원 일 핑계로 나가고 저녁이면 수영하러 나갔죠. 그런데 웬일로 그날은 남편이 안 나가고 집에 있더라고요. 전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싶었죠. 그런데 이 인간이 다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재수 씨랑 준호가 둘 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출근해야 한다고 하네. 그래서 지영이는 우리가 봐주겠다고 했어. 이따 재수 씨가 지영이 데리고 올 거야. 서방님이랑 동서가 주말인데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 동선의 친정 부모님이 마침 여행 중이시라 조카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 남편에게 연락이 왔대요. 시부모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며 못 봐준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남편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조카를 봐주기로 했다네요. 물론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 당연히 봐줄 수도 있죠. 그런데 남편이 미워서 그런지 괜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더 짜증나는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조카가 집에 왔는데도 자기는 곧바로 수영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4살배기 조카랑 돌쟁이 아들을 둘 다 저한테 맡기고요. 당신이 데려다 놨으면 당신이 봐야지. 당신 조카를 지금 나더러 보라는 거야? 애들 보는 건 당신이 전문이잖아. 지영아, 작은 엄마 태권도 선수야. 태권도 가르쳐 달라고 해. 자기야, 나 수영하고 금방 올 테니까 애들 보고 있어. 남편이라는 인간은 자기 할 말만 해놓고서는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조카는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아들은 장난감을 입으로 물어뜯으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보기에도 제가 화난 것처럼 보였는지 제게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어린아이 눈에도 지친 제 얼굴이 보이는 게 저희 남편의 눈엔 보이지 않나 봐요. 전 남편의 태도에 슬슬 지쳐갔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화도 내고 싸워도 보고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봐도 남편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동서와 서방님이 조카를 집으로 데리러 왔죠. 얼마 안 있다가 남편도 집에 들어오더군요. 수영만 갔다 온다던 사람이 저녁 때가 다 돼서야 돌아왔어요. 동서는 제가 조카를 봐준 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는지 오면서 초밥을 포장해온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하루 종일 애들한테 시달리느라 정말 밥을 떠먹을 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쯤 되니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 집 식구들은 다들 눈치도 없고 이상했습니다. 글쎄 동서는 애를 맡겼으면 그냥 혼자 와서 애만 데리고 가면 되지. 굳이 온 식구를 다 총동원해서 왔더라고요. 서방님에다가 시부모님까지 다 모시고 왔어요. 제가 초대를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시부모님께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저녁 먹자고 연락을 했다네요. 물론 동서가 저를 괴롭히려고 했다거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오는 일인데 당연히 저 아이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전 애들 보면서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완전 기진맥진한 상태였거든요. 진심으로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은데 시부모님까지 끌고 왔으니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죠. 거기다가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 갈 텐데 그 개념 없는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더라고요. 여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뭘 한 거야?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밥상이라도 차려놨어야지. 전 말문이 턱 하고 막히고 말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까 싶어서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놀았어!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화장실도 한번 못 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효자짓 하고 싶으면 당신이 밥상 차리면 되잖아.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애들 보느라 형님 힘드셨을 텐데 제가 괜히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왔나 봐요. 둘째야. 네가 미안할 게 뭐 있니? 가족끼리 서로 애도 봐주고 모여서 저녁도 먹고 할 수 있는 거지. 첫째, 너는 손윗 사람이 돼서는 조카 좀 봐줬다고 꼭 이렇게 위세를 떨어야겠어? 거기다가 시부모님 왔다고 꼭 그렇게 싫은 티를 내야겠니? 아유, 눈치 보여서 원 아들네 집에 올 수가 있나? 시어머니는 또 시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듣기 싫은 소리만 늘어놓으셨어요. 저도 더는 모르겠습니다. 남편한테도 남은 정이라고는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어머님이 솔선수범해서 애들도 좀 봐주시고 며느리도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싫었던 거야. 맨날 남자들이랑 우르르 어울려 다니면서 운동만 했으니 아는 게 뭐가 있겠어. 엄마 고정하세요. 여보 뭐하고 있어. 빨리 어머니께 사과드려. 정말이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정말 다 꼴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시더니 바로 옆에서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아유, 무식해. 내가 어쩌다 저런 무식한 년을 며느리로 봐가지고 애까지 낳았으면 어떡해. 이제 와서 쫓아낼 수도 없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무식한 년이라고 하신 거예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사람을 모함하고 그래? 전 똑똑히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속삭이듯 중얼거리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거짓말을 한다면서 딱 잡아떼더군요. 첫째,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내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 나도 웬만하면 네 편 들어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시어머니가 싫어도 그렇지 어디 감히 시어머니를 모함해. 내가 너희 시어머니랑 40년 넘게 살면서 욕 한마디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전 명확하게 들었어요. 거짓말하는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전 그날 알아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어머니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걸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독하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김장을 했다고 김치를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전 퇴근길에 친정에 들렀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굳이 시댁에 가져다 주라고 따로 김치를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가게 하면서 매번 김장하기도 힘들 텐데 뭐하러 저희 시댁까지 챙기냐고 볼멘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친정 어머니는 제 걱정을 하시며 사돈이라고 매번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김치라도 가져다 드려야 시부모님이 저를 예뻐해 주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너무 아들처럼 키워서 시댁 가서도 선머슴처럼 굴까봐 걱정이다. 자고로 여자는 시부모님 사랑받고 남편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마음이 편한 거야.
힘들고 싫어도 참고 시댁에 잘해. 너무 속상했어요. 당시에 저는 진지하게 남편과 이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전 이래저래 심란한 마음으로 김치를 가지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1층에 사는 세입자와 말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말귀를 못 알아먹네. 내가 월세는 남편 통장으로 보내고 관리비는 내가 따로 받으러 올 테니까 현금으로 달라고 했잖아. 아니, 요즘 누가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자꾸 귀찮게 왜 그러세요? 집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노릇이지. 뭐가 이렇게 말이 많어? 아줌마, 지금 저한테 갑질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저 주인 아저씨한테 다 말하고 방 뺄 거예요. 전 혹시나 시어머니가 젊은 아가씨랑 싸우기라도 할까봐 걱정돼서 바로 말리려고 김치통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가씨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곧바로 깨갱하시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아가씨, 내가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정 아가씨한테 다 말했잖아.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래. 관리비는 내가 남편 모르게 써야 될 때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다음 달에는 꼭 현금으로 준비했다가 나한테 줘요. 시어머니에게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더군요. 전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죠. 관리비를 왜 시아버지 모르게 받으시려고 하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당황해 하셨어요. 저더러 왜 연락도 없이 왔냐고 소리까지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금세 꼬리를 내리셨습니다. 자존심 센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내가 빚을 진 게 있어서 돈을 좀 급하게 메꿔야 돼. 근데 너 이 일은 절대 너희 시아버지한테 비밀이다. 알면 나 정말 쫓겨나.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아버님 몰래 관리비를 빼돌려 동네 아줌마들과 계를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개조 아줌마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난리가 난 거죠. 전 시어머니가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시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돈 실수를 한 게 처음이 아니야. 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서 한 번만 더 돈 가지고 허튼 짓 하면 너희 시아버지가 나 쫓아낸다고 했어. 전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남편 대학교 때 시어머니가 다단계에 빠져서 된통 당한 적이 있었답니다.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어머니를 속여서 당시에 입주하기로 했던 아파트에 못 들어갈 정도로 심각했다네요. 아파트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시아버지가 무리하게 중도금을 내느라 남편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한 학기 휴학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가 돈 구하러 백방으로 돌아다니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원형 탈모까지 올 정도였대요. 시어머니는 제게 부탁을 넘어 거의 애원을 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라 몇 개월 관리비만 빼돌리면 충분히 메꿀 수 있으니까 제게 비밀을 꼭 지켜달라고요. 시아버지처럼 꼼꼼한 분이 과연 모르실까 싶었지만 전 우선 시어머니의 말대로 해드리기로 했어요. 저도 시어머니와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제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시어머니는 저와 잘 지낼 생각이 없는데 저 혼자 착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어요. 전 마지막으로 노력해보자 싶었죠. 친정 부모님 말씀대로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시부모님과 남편과 잘 지내보려고요. 전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꽃다발을 사서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한 아들에게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건넨 꽃을 보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고맙다고 눈시울까지 붉히시더라고요. 전 마음을 가다듬었죠. 아무리 믿고 싫어도 가족이니 생신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축하드리자 싶었어요. 그런데 저만 마음을 곱게 먹으면 뭘 하나요? 상대방이 제 마음을 받아줄 생각이 없는걸요. 식당은 제아가 예약을 했어요. 저희와 동선애가 번갈아 돌아가면서 식당 예약을 하거든요. 예약한 쪽에서 계산까지 하고요. 처음엔 저희도 항상 반반씩 했었는데 그게 또 문제가 있어서요. 동서가 식당 예약을 하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고요?
전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고급 호텔 뷔페나 너무 고가의 한식당을 예약해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나왔죠. 그 돈이면 온 식구가 다 여행을 가도 갈 만한 금액이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자기가 형인데 그 정도도 못 내겠냐 싶었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부담이 됐는지 먼저 그냥 한 집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전 항상 식당을 예약할 때마다 너무 고민이 됐어요. 지금까지 동서가 예약한 곳들하고 비슷할 수야 없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면 민망하니까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동서가 있든 말든 그 앞에서도 시어머니가 저를 아주 개무시를 하시니 더 신경이 쓰였죠. 시어머니께서 워낙 회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전 큰맘 먹고 유명한 횟집에 예약을 했습니다. 워낙 예약하기 힘든 집이라고 하길래 한 달 전에 예약까지 해뒀어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인상을 구기더니 먹는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 신경이 쓰여서 혹시 입맛에 맞지 않으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내가 바닷가 출신이라 회는 딱 한 점만 먹어보면 아는 거 알지? 이거 뭐 양식이야. 사람들이 자연산이라고 속여서 파는 거지. 어머님도 참, 요즘 그런 거 속여서 팔면 큰일 나요.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 사장님이 되게 유명한 셰프더라고요.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맛은 제가 장담한다니까요. 어머? 네가 뭘 한다고 장담을 하니? 너 이렇게 비싼 애 먹어본 적이나 있어? 그나마 네가 내 아들이라도 만나서 결혼했으니 이런 거라도 구경하는 거지. 전 금방이라도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졌습니다. 남편도 민망했는지 웬일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 좋은 날 무슨 그런 소리라고 그래. 진영이가 맛있는 집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은 무슨, 이런 거 알아보는 게 무슨 고생이라고. 어머니, 여기 저도 아는 집이에요. 여기 셰프님이 TV에도 나오고 진짜 유명한 분 맞아요. 그래? 뭐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는 집이면 진짜 유명한 집이 맞긴 맞겠네. 아이고, 이 옆에 내가 자식들이 사주면 그냥 맛있다고 하고 먹으면 되지. 왜 괜히 분수를 떨고 그래? 전 주먹이 불끈 쥐어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마디가 아니라 100마디도 했겠지만 날이 날인 만큼 참았어요. 다른 가족들도 제 눈치를 보느라 어쩔 줄 모르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괜한 일 만들지 말자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시어머니는 애초에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으면 뭐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전혀 조심할 생각이 없으신 분인데요. 발단은 시어머니께서 또 저와 동서 사이를 비교하셨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저는 시어머니에게 봉투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신경 써서 50만 원이나 넣었거든요. 항상 저더러 능력 없다고 무시하시니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건 웬걸? 동서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 저희 아들만한 쇼핑백을 꺼내더군요. 심지어 쇼핑백에 박힌 로고가 자그마치 샤넬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동서는 비싼 명품백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쇼핑백에서 가방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 눈이 희번덕해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샤넬백이잖아. 엄마, 이거 엄청 유명한 거야. 500도 넘는 거라니까. 500? 어머, 둘째야. 나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들어봐. 너무 고맙다. 아우, 진짜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 때문에 살맛이 난다니까. 전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이미 제가 드린 봉투는 잊힌 지 오래였습니다. 전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동서 선물을 너무 의식했는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계산하려고 계산대로 갔는데 신용카드를 낸다는 게 잘못해서 제 체크카드를 낸 거예요. 그게 제 용돈 통장이라 돈이 거의 안 들어있는 건데 실수로 냈습니다. 손님, 잔액 부족이라고 나오는데요. 다른 카드 있으십니까? 하필이면 그때 시어머니가 뒤따라 나오시다가 카운터 직원분의 말을 듣고 말았죠. 전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런 실수를 시어머니 앞에서 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전 애써 정신을 차리고 다시 카드를 꺼냈어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카드를 잘못 냈어요. 이거로 결제해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 제 뒤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는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서 저런 구질구질한 년이 며느리라고 들어와서는 빨리 이혼을 시키든가 해야지. 거지 같은 년 같으니라고. 제가 듣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혼잣말이라고 하기에는 제게는 분명하게 들렸거든요. 그 순간 전 이성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도저히 시어머니와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 그대로 몸을 돌려 이를 쑤시며 나오는 남편에게 달려가 냅다 뺨을 갈겼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시어머니 뺨을 내리칠 것 같았거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더는 못 참겠어. 등신 같은 너희 엄마 때문에 지겨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당장 우리 이혼해! 전 식당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진심이었어요. 어차피 남편도 제가 이런 취급까지 받으며 살만한 가치가 있는 남자는 아니니까요.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한테 뭐 등신? 제 행동에 시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더러 지금 당장 잘못했다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다시는 제 얼굴을 안 보시겠다더군요. 저도 바라던 바였어요. 네, 아버님 말씀 잘하셨어요. 저야말로 저는 이 집 며느리로 도저히 못 살겠네요. 잘난 아드님이랑 이혼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왜 이래? 당신이랑 내가 이혼을 왜 해? 남편은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아놓고 이제와 이혼은 하기 싫은가 보더군요. 하지만 전 남편 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난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한 거야. 며칠 내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해. 얼씨구, 지가 어디서 내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난다고 주제도 모르고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고 있어. 어머, 어머니, 혹시 치매세요? 뭐야? 치매? 너 미쳤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까먹으신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너무 잘 됐네요. 동사가 준 가방, 그게 딱 500이라고 하니까 그거 팔아서 갯돈 떼인 거 메꾸시면 되겠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터질 듯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무슨 소리냐고 난리가 나셨어요. 아, 맞다. 어머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무식해서 그만 까먹고 다 말해버렸네요. 저는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전 곧바로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과일 가게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작은 집을 하나 구했어요. 물론 집도 좁고 먹고 살기도 빠듯하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큰 집에 살 때랑 다른 게 없었거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들과 둘 뿐이었으니까요. 전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할 걸 그랬어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그 음흉하고 꼴 보기 싫은 시어머니 얼굴 안 보고 사니까 절로 힘이 나고 예전에 제 모습이 돌아오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이상하게 제가 아닌 것처럼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거든요. 전 이혼한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앞으로는 원래 제 모습대로 당당하게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